네, 어서 오세요. 적극적인 표현을 했든 간에 수동적인 표현을 했든 간에 여성 혐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학적 근거가 없어요. 경험적인 증거도 없죠. 단지 포드재단이 기획했고 그 밑에 하수인들이 페미니스트 서클 내부에서 전략적인 용어로 선택한 것뿐이죠. 여성 혐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지들끼리 발광한 거다 그 말이죠. 고대 시절에요. 중세하고 마찬가지로 자유나 해방이라고 하는 개념이 정치론 내부에 없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종속하고 봉사만이 그 국가 통치의 미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구도 그래요. 시민 남성 99%가, 여성 100%가, 노예 100%가 권력을 이미 장악한 소수 남성들한테 어떤 방식으로든 종속하고 있었죠. 그게 법이었어요. 그 남성들은 남성들한테 종속을 할 수밖에 없었죠. 우리가 지금 저 정부의 법에 종속하듯이 누구나 다 종속하잖아요. 그게 그 당시 법이었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는요. 남녀 간의 자연적인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회 유지, 국가 보호를 위해서는 그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두 성별 모두 자연스럽게 이런 일에 적합하다 그랬습니다. 플라톤은요. 아예 페미니스트였어요. 실은. 예. 무슨 여성 경멸이 있고 무시가 있고 혐오가 있다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좀 문제죠. 여성은 잘못 태어난 남성이다 그랬어. 이 한마디 했다가 그냥 2300년 동안 욕을 먹고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게 실은 뭐 다른 의미는 아니었어요. 여성에게 그 타고난 신체적인 약함이 있고 비합리적인 면모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연적일 가능성이 크다 그거죠. 그 정도 수준의 말이었다 그 말이죠. 게다가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자연적인 어떤 그런 뭐 성향이기도 하겠지만 여성들의 그 약함과 비합리성이 그 외부적인 영향도 있다 그랬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아무튼 간에 이들 모두 고대 시절 아이를 낳는 것 빼고 전쟁하고 사회 수호하는 데 있어서 여성은 남성과 다를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전쟁 나가라 그 말이에요. 여자들도. 단지 여성이 남자보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약하다. 그게 문제일 뿐이다 그랬다. 약하니까는 강한 자한테 종속하라 그 말이죠. 그게 고대법 아니에요? 원래 뭐 고대법만 그래? 현대법도 마찬가지지. 보다 현명한 강한 남자한 뒤로 물러서라. 이랬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가부장이라고 하는 거에 또 하나의 또 미덕이기도 하죠. 그죠? 어느 경우든 여자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혐오한다는 말은 이 사람들 서적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성관이 조금 더 아주 좀 심각했다고 하는 중세. 뭐 다를 것 없어요. 예. 수십 명의 유명 성직자들, 바티칸을 중심으로 그 중에 한 명, 토마스 아퀴나스, 뭐 대표적이잖아요. 이 사람이 여성관이요. 유명하잖아요. 그죠? 첫째, 되게 본질주의적이에요. 본질주의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렇게 태생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랑 좀 비슷한가? 아니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퀴나스는 다음처럼 말했습니다. 여성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이 잘못 태어난 게 아니야. 자연의 의도에 따라 태어났다. 즉 하느님이 그렇게 만들어줬다 그 말이에요. 노예적 복종이 아니라 여성은 남성에게 경제적, 시민적으로 복종한다. 마치 국민이 국가에 복종하듯이. 그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남성이 이성적으로 우세하기 때문이다. 해겔이 뭐라 그랬어요? 정부가 국가 이성이라 그랬죠. 시민은 국가 이성에 봉속해야 된다 그랬지. 토마스 아퀴나스나 근대의 해겔 철학이나 뭐가 달라요? 똑같잖아. 그 중세 교회와 성생활의 기초를 다진 사람이 아퀴나스예요.
토마스 아퀴나스 언급 어디에도 여성에 대한 경멸의 표현이라든가 혐오 이런 건 아예 없었습니다. 그랬다가는 하느님한테 얻어 터지게? 왜냐하면 여성의 타고난 자질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이 신의 창조물을 무시하거나 경멸하거나 미워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유명한 그 갈비뼈의 비유도 나오잖아요. 저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은 뭐 한국이고 미국이고 목사님들이 그냥 매일 그냥 줄줄 외고 있잖아. 토마스 아퀴나스 갈비뼈의 비유. 여자는 남자의 머리로도 태어나지 않았고 발로도 태어나지 않고 남자의 중간인 갈비뼈에서 태어났다. 맞는 소리다. 따라서 여자는 남자한테 대들면 안 되고 남자는 여자를 경멸하면 안 된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한테 여성의 종속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은유적으로 평등한 종속이었다고요. 국민이 국가의 법을 지키듯이. 응? 노예적인 종속이 전혀 아니었다 이 말이죠. 이 갈비뼈에 대한 그 은유적인 해석은요. 여성의 단점을 최대한 평등적으로 끌어올려 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었다 그 말이에요. 어디에 경멸이 있고 무시가 있고 혐오가 있어. 그런 거 없었습니다. 오히려 혐오를 하려면 세계 최초의 페미니스트 올스턴 크래프트의 말을 들어보면 되죠. 여성들의 모든 생각이 감정 분풀이로 틀이 잡혀 있다. 정작 합리적이어야 할 때는 마음이 불안하고 의견이 흔들린다. 뭘 숙고하거나 남들과 남다른 생각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모순된 감정에 의해서 흔들리는 거다. 정신 차려야 할 곳에서 왜 감정을 쏟아붓느냐? 비참하게 스리. 열정은 앞세우고 판단을 안 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미친 동시에 어리석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다. 응? 사람이 미쳤으면 천재성이라도 보여야지 왜 미쳤는데 어리석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냥 욕만 했어요? 아니죠. 지금까지의 사물의 질서를 보면 다시 말하면 사물의 질서라는 건 이제 자연 상태로 보면 남성이 더 이성적이긴 하다. 하지만 여성들이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교육만 받으면 사회에 나가서 남성만큼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 말에 대하여 그 당시 계몽주의자라든가 누구도 반박한 적이 없어요. 무슨 반박? 동조만 했습니다. 동조만. 지금까지도 올스턴 크래프트의 요 말에 반박하는 작가, 남성 작가 있으면 좀 한번 알려주세요. 저는 한 사람도 본 적 없습니다. 무슨 여성을 경멸하고 무시하고 혐오했다는 거예요? 19세기에 들어볼까요? 존 스튜어트 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 2세기 동안 여성이 일을 잘 못한다고 남자들이 뻥으로 이유를 갖다 붙일 때만 해도 여성들이 열등하다. 이런 말은 한 적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거 참 일 참 못하네. 역시 열등한 거 맞네. 이런 말 한 적 없다고요 남자들이. 그 일이 여성에게 부적격하다고 핑계를 댈 때는 그거는 진짜 부적격한 게 아니라 자기 남자의 이익에 따라 핑계를 댔다 이 말이죠. 물론 존 스튜어트 밀은 공리주의자잖아요. 세상 만사가 자기 이익을 근간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게 공리주의의 또 하나의 철학이란 말이에요. 제안도 공리적으로 했어요. 공리적으로 봤을 때 여성들이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성들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사회적 일들이 굉장히 많다. 서비스업이라든가 회계사라든가 되게 많기 때문에 남자보다 훨씬 더 능력을 발휘하지 않느냐. 그래서 여자들을 가정에 묶어두지 말고 사회에 좀 내보내도록 하자 그랬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
어디에 여성의 경멸이 있고 뭐가 있고 그래요. 그런 거 없었습니다. 20세기 초 그 하층 계층의 여성을 탐색, 탐사, 조사했던 기자 카우프만, 엠마 골드만 모두 여성의 비참함은 산업 체계 탓이라고 했습니다. 여성의 본연적인 모습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소크라테스부터 20세기까지 이른바 남성사회라 불렸던 사회에 남성들이 여성을 경멸한 적 있어요? 다 주변 환경 탓으로 돌리거나 여성의 자연적인 약점이 있다면 보호해 줄라 그랬죠. 비난한 게 있다면 비합리성, 감정을 너무 내세운다는 거, 그걸 비난했을 뿐이지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성 능력 전체를 다 뭉뚱그려 갖고 폄하하는 그런 말도 한 남성 거의 없었어요. 혐오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럴 이유도 없고 그렇잖아요. 게다가 여자들한테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던 그 비합리성이라는 거, 감정이 너무 내세운다는 거, 이거를 울스턴 크래프트가 얘기했듯이 교육받으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대다수 남성도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그건 교육받으면 되지 뭐. 교육받지 못했으니까 길거리에서 소리 지르고 감정 내세우고 디립다 주먹이나 쓰려고 그러고 교육 못 받아서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교육받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게 거의 남자들의 또 그 당시 페미니스트들의 일반적인 의견이었다고. 여성 자체가 본연적으로 어떻다 이런 얘기는 거의 안 했다 그 말이죠. 걷다 대고 무슨 경멸이 있고 무시가 있고 혐오가 있겠어요? 고대나 중세, 근세 여성들은 너무 감정적으로 살지 말라. 그랬던 울스턴 크래프트를 지나서 2500년 지났고 200년 지났죠. 그 사이에 어떻게 됐어? 1960년대부터 여성 교육의 확대가 돼가지고 서구 대다수 국가에서 여성 대학 진학률이 남성을 넘어서 버렸어요. 어느 나라나 그랬습니다. 예. 점수도 남자보다 더 많이 맞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각 대학의 데이터들을 보면. 미국 데이터를 좀 봤더니 그렇더라고요. 한국도 안 그럴까? 한국도 그럴걸요, 아마. 여자애들이 고등학교나 대학교 때 그 점수 더 잘 받지 않나? 또 서구대학의 그 석사도 그렇고 박사도 그렇고 남성 비율을 넘어서 버렸다고. 말 그대로 여성들 말이에요. 교육 받을 만큼 받았다 이거죠. 근데 페미니스트는 왜 2500년간 변한 게 없냐 이 말이지. 네? 안드레아 드보르킨만 예를 들죠. 수십 명의 그 유명 페미니스트들이 뭐 다 동조하는 얘기예요. 페미니즘은 여성이 미움을 받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 페미니즘에 대한 반대는 여성 혐오의 직접적인 표현이다. 참 미치겠네, 그죠? 이 안드레아 드보르킨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페미니스트들이 모두 똑같이 생각해요. 페미니즘은 곧 여성이다. 모든 여성을 대표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감정만 내세우고 있다고. 페미니즘에 대한 반대는 여성 혐오의 표현이다. 다시 말하면 반페미니즘이 페미니즘보다 먼저 나왔다 이 뜻이죠. 여성 혐오가 근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페미니즘을 반대한다 이 뜻이라고 말이죠. 어디 증거도 없고 근거도 없는 소리를 감정에 휩싸여서 이렇게 해대고 있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보통 여성들이란 게 그렇잖아요. 서로 동조해 주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거는 뭐 사회심리학 논문 보면 100%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남자들은 안 그렇거든요. 네가 뭔데 나한테 동조해. 그러거든? 그래서 남자들은 남 의견을 잘 안 물어봐요. 그럼 나 이렇게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런 말 잘 안 한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러고 말아. 근데 여성들은 보통 그렇잖아요. 안 그래? 그거 아니야?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해? 너도 그렇게 생각해? 뭐 이러잖아. 자꾸 동조를 받으려고 그래. 이 동조가 바로 페미니즘한테도 똑같이 적용이 돼가지고 페미니스트는
보통 여성들도 자기들과 똑같이 생각할 거라고는 몽상에 빠져 있었다 그 말이에요. 실제 몽상이요. 이들한테는 현실이었다 이 말이죠. 교육 받으면 뭐 합니까? 중세부터 가까이 올스턴 크래프트까지 여성 교육을 그렇게 강조했고 현대에 들어서도 교육을 받을 만큼 받았잖아 페미니스트들이. 근데 어떻게 196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무조건 생각보다 감정을 앞세우고 정작 합리적인 의견이나 대화가 필요할 때는 불안해하고 어쩔 줄 몰라하고 앞뒤가 다른 모순 어린 말만 하고 주제에 어긋나는 삐껴난 말만 자꾸 하고 표현하든 침묵하든 간에 마음속으로 아이 그냥 넘어가지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이렇게 됐냐 그 말. 어찌해서 소크라테스 때부터 올스턴크래프트까지 걱정했던 걸 그대로 반복하고 있느냐고. 감정이 휩쓸려서 어리석고 미친 짓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근데 왜 계속 어리석고 미친 짓을 하고 있냐고 이 페미니스트가. 올스턴크래프트가 또 그랬잖아요. 감정을 내세우면 정신의 다른 쪽, 즉 이성이 뒤처진다 그랬잖아요. 이게 현대 들어서도 사라지지 않는 여성들의 본질적인 문제인지 페미니스트들만의 문제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다들 알아서 생각해 보세요. 뭐가 문제인지. 그래서 말입니다. 어찌해서 페미니즘에는 합리성이 부족한가? 남성과 여성 그리고 사회 전반에 대한 역사적 탐구도 하지 않았어. 과학적이고 구조적인 탐구도 없어. 페미니스트 중에 과학자가 단 한 명도 없고 역사학자도 단 한 명도 없어요. 모두 문학가고 몽상가들이라고. 제건의 철학자니 뭐니 하는 거 다 철학 아니고 그거 다. 법학자라고 얘기해놓고 법 자체를 문학책으로 읽어요. 맥키넌 같은 여자. 자기 스스로 법학자래. 그러니까 법을 법적으로 해석한 적이 거의 없죠. 무조건 문학적으로 해석합니다. 페미니스트 소설가 우어줄라 르균이 있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페미니즘의 비합리성이 많은가? 거기에 대해 다음처럼 변명을 했어요. 1989년이야. 페미니즘이 무르익을 때는 무르익었을 때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왜 모성을 못 벗어나냐고 묻지 마세요. 억압을 벗어나는 길은 상상밖에 없어요. 이성은 상상의 옵션 중 하나죠. 비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자유가 열려 있습니다. 환상적인 말이다. 난 이렇게 환상적인 말, 진짜 간만에 보죠. 예.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창작한 것이고, 여성의 자유를 위하여 상상한 비현실이라 그럽니다. 지금 자기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성은 옵션이랍니다. 물론 뭐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이 사람의 의견에 동조하진 않겠죠. 동조했다가 미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페미니스트들이 실제로 이런 모습을 끝없이 보여줘 왔던 거는 사실이라는 말이에요. 미친 듯이 상상하고 어리석게 살아왔다고. 이성을 마치 옵션으로 자기 좋을 때만 이성이고 나머지는 모두 상상력이고 그랬단 말이죠. 성희롱, 성추행 다 마찬가지예요. 그거 다. 다 상상에 의해서 만든 법적 규칙들이다 그 말이죠. 네. 그래서 다음 영상에는 이제 시모누 드 보바를 다룰 건데요. 뭐 실존주의를 먼저 다룰지 이 여자를 먼저 다룰지는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제2의 성이라고 하는 책이 대유행을 분 게 1960년대 중반이에요. 영어로는 The Second Sex라고 그러죠. 이 책이 그렇게 유명일 줄 모르고 이 책이 출간된 1949년 좀 지나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내 책 제2의 성은
분열된 여성의 면모를 끄적거린 수필이다. 철학책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른다. 아무것도 아니다. 난 철학도 모르겠고 사르트르한테 영향을 받긴 받았다. 그래서 끄적거린 수필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이유로 미국에서 그렇게 바람을 불었는지 진짜 모르겠지만은 젠더 페미니즘의 클래식이라고 하는 이 제2의 성이 출간된 게 1949년. 시몬드 보바르가 자칭 페미니스트 선언한 게 1968년이에요. 자기 책 페미니즘의 고전이라고 하는 책 출간한 지 17년 후에 자기가 페미니스트가 됐다고 말이에요. 순서가 엉망이죠, 그죠? 아이러니죠. 아무튼 자기 스스로 얘기했듯이 여성의 모든 면을 자기는 그 글에다가 적어놨다 그랬습니다. 그게 분열되었다 그랬다고. 보통 사람도 분열된 거 아닌가? 이러면서 여성의 분열적인 면모를 그대로 적어놓은 게 이건 하고 싶은데 현실은 안 되고 이런 것들 막 분열적인 것들 그런 걸 적어놨다 그 말이지. 이걸 페미니스트들이 고전으로 읽고 앉아 있었다는 것은 그들 스스로 분열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보통 여성과 페미니스트를 완전히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응? 다음 영상은 시몬드 보바르가 얼마나 실제로 분열된 삶을 살았는지 볼 거예요. 물론 이제 실존주의가 원래 이제 분열적인 철학이잖아요. 실존주의 받아들이는 즉시 분열적인 인간이 돼버립니다. 이게. 그 문제를 실존주의를 먼저 다룰지 뭐 시몬드 보바르를 먼저 다룰지 그거는 뭐 내가 생각이 올라오는 대로 할게요. 뭐 어느 걸 먼저 다룰지. 아무튼 갈 길이 좀 멉니다. 예, 감사합니다.